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그 단백질 과잉 섭취 문제점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건가 이걸 고민하면서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싸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잘 먹어야 잘 쌀 수 있고요. 예, 먹는 것과 싸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축복받아서 지금 배고픈 거 잊은 지 오래됐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문제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와 또 같은 말이죠. 밥이나 국이나 뷔페나 여러 가지 간식이나 하여튼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에너지원과 영양소를 몸속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에너지원은 연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쉬고 심장을 박동시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하는 이런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즉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몸속에 투입해야 되고요. 이 에너지원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어버리죠. 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기름이 없으면 차가 수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름차에 휘발유 주입하거나 전기차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같이 이런 그 모든 그 생명체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식물은 이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그래서 식물은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죠. 즉 식물은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각종 무기질이 있으면 식물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재주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먼지 덩어리가 저절로 생기고 이것이 저절로 뭉쳐지고 어떤 모르는 생명이 저절로 생겨서 그리고 또 저절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포도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이걸 먹어줘야 하고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 흡수 이렇게 3단계 소화되고 분해되고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당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탄수화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곡류입니다. 곡류.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거. 그러면 도대체 영양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포도당으로 우선 연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남는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은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먹어야 할 영양소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 성분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질을 분해하면은 소화시키고 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흡수할 때 모든 이런 생체 활성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몸 속에서는 연료인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 포도당을 원재료로 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생체 활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 갖고 무기질, 비타민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연료인 포도당과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 지방산, 그 다음에 각종 생체 활성 물질, 그걸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르는 거죠. 이게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연료인 동시에 원재료가 되는 포도당의 공급원,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그리고 탄수화물의 가장 좋은 원천, 그것이 바로 쌀이나 밀이나 콩이나 이런 곡식 종류라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것이 단백질이고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것이 지방질입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과 지방산의 대부분은 우리 몸이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만들 수 없는 그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요것만 공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단백질과 지방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백인, 중년, 남성을 기준으로 하루에 20g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입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보면 30, 40대 한국 남성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 2,400kcal입니다. 이 칼로리가 바로 연료인 포도당을 태울 때 나오는 열량을 측정 또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포도당, 즉 탄수화물 먹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 권장 섭취량 뭐 이런 2,400kcal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비 칼로리 구성을 보면은 대략 한 70%는 기초 대사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음식물 소화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기초 대사라는 게 뭡니까? 숨 쉬고 생각하고 뭐 심장 돌리고 이런 것들이죠. 잠자는 것도 기초 대사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2,400kcal 중에서 70%인 1,680kcal가 바로 그 기초 대사에 사용되고 10% 240kcal는 소화할 때 사용되는 거고 꼴랑 한 20% 480kcal만이 그 외에 우리가 일상 활동할 때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좀 더 필요하겠죠. 잉여 칼로리 이퀄 먹은 칼로리 빼기 사용한 칼로리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죠. 이때 이 비만이라는 것은 잉여 칼로리가 양수일 때, 즉 사용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비만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는 칼로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몸속에 저장을 하고요. 그 에너지 저장 수단, 연료 저장 창고가 바로 중성지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주로 쌓이는 곳이 신체 모든 곳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혈관에 쌓이게 되면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주로 내장 지방에 그러니까 복부에 쌓인다는 거죠. 그게 내장 지방이 되고 또는 복부 지방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점점 굵기가 늘어나서 BMI 지수로 한 25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비만병이 시작됐다, 비만병에 걸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중간 결론으로요. 음식을 먹되 포도당 적절하게, 포도당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연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영양소는 골고루 충분하게 빠짐없이, 영양소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먹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된 것이고 이게 이제 흡수가 돼야 되고, 또 단백질은 하루 한 20g 정도만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을 얻는데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또 필수 지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류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탄수화물을 기초로 적게 먹어도 무기질, 비타민류 골고루 갖춘, 그래서 곡류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을 수 없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즉 소비하는 칼로리 이상으로 먹으면 살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탄수화물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고요. 많이 먹으면 배 터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비만병이라는 것은 서서히 배 터져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블로그, 그 우리 아기 잘 키우기라는 블로그를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좋은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일본 책 자료 기초로 현미와 백미 영양 성분 정말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미와 백미를 비교하면은 그 연료인 포도당을 공급하는 그 탄수화물을 그 제공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른 영양소는 현미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같은 약을 먹을 때 현미가 백미보다 월등히 낫다 이런 뜻이죠. 가령 현미와 또 라면을 비교해보면 라면도 분명히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 밀가루니까. 본질적으로 밀가루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만 다른 영양소가 없거나 부족하고 각종 그 식품 첨가물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라면보다 현미가 더 낫다 이겁니다. 현미의 현자, 이게 누를 현자 아닙니까? 노랗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미 색깔은 좀 누르스름합니다. 이것을 도정을 해서 깎아버리면은 껍질을 좀 깎아내버리는 거죠. 이 깎아내는 과정에서 이 쌀눈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깎아내버리면 하얀 쌀,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백미가 되는 겁니다. 쌀을 쌀겨, 껍데기 부분, 배젓, 배아, 쌀눈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발화현미 기준으로, 발화현미라는 것은 싹이 난 현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본 측이 연구한 자료는 배아에 66% 영양분이 있고 쌀기에 29% 영양분이 있고 배젓에는 오직 5% 영양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배젓이 바로 백미입니다. 배젓은 대부분이 전분, 즉 연료인 포도당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미는 쌀눈과 쌀겨 모두 내버리고, 즉 현미가 가진 영양소의 95%를 갖다 버려버리고 배젓만 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미가 가진 포도당 성분만 남기고 다른 풍부한 영양분은 전부 갖다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미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탄수화물이고 백미는 영양은 없고 포도당 덩어리인 나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현미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도 풍부한데 백미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서 나온 현미를 발화현미라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거 매우 간단합니다. 온도, 습도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직접 발화를 시켰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실험하고 해서 노하우를 확실히 익힌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사오는 현미, 그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1일인가 이렇게 살짝 담아서 물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봄이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은 항상 습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돼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습기는 있으니까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그리고 암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은 빛이 없으니까요. 요 세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은 시간 지나면 싹이 틉니다. 그래서 한 4, 5일가 습기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요. 온도, 습도 요 조건 충족되면, 그래서 암실에다가 두면은 씨앗이 지가 알아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싹이 난 현미, 즉 발화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새싹이 났을 때부터 비로소 이게 이제 살아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이 현미가 새싹을 탁 틔우면은, 발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젖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미 부분에 있는 걸 배젖, 씨앗의 젖,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포도당이라는 거죠. 그게 연료니까 그걸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새싹이 생존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로 그 포도당을 가지고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서 또 세포를 만들어서 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뿌리도 나오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면 밖으로 싹이 싹 나오면 그때부터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제는 포도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밖으로 나올 때까지 바로 백미 부분에 있는 씨앗의 젖, 배젖을 가지고 에너지도 얻고 단백질과 지방도 만들어서 세포 합성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이 백미는 습기를 유지해서 방치하면은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썩어버립니다. 백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을 바로 찔러서 과연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을 먹기 위해서 동물성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가? 결론은 말이죠,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식물성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육식을 하겠다면 할 수는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아래와 같이 그런 해로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명제 4가지, 제가 이걸 이렇게 4가지로 딱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고민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공부하고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4가지 명제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만은 21세기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다. 이거는 WHO 주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입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디파인 하고 싶습니다. 디파인 하는 건 이제 자유니까요. 네. 현대의 비만병은 더러운 비만병이다. 이렇게 더럽다 이런 수식어를 저는 앞에 붙입니다. 이게 왜 붙여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더러운 비만병입니다. 자, 명제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포도당은 오직 광합성 식물만이 만들어냅니다. 동물은 포도당 합성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남조류, 남조류 이런 거는 광합성 세균은 이게 식물이 아니지만 또 광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이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눌 때 동물은 포도당 합성 능력이 없습니다. 포도당 못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은 최초로 만든 포도당을 원료로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무기물질은 토양이나 공기로부터 그냥 빨아당깁니다. 3번째, 동물은 식물을 음식으로 먹음으로써 식물이 합성 또는 흡수해 놓은 포도당, 이게 먹을 때 우리는 녹말 형태로 먹죠. 탄수화물, 포도당, 지방, 단백질, 각종 무기물을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을 때, 음식으로 먹을 때 그 식물성 단백질, 지방도 같이 섭취를 하는데 거기에 그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에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도 골고루 충분히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4번째, 자 이제 동물 이야기죠. 동물은 식물로부터 획득한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각 동물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지가 알아서 만든다는 겁니다. 개는 개의 단백질 지방을 만들고요. 똑같은 고구마를 먹더라도 사람은 사람의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고 토끼는 토끼의 단백질과 지방을 지가 알아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포도당은 필수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지방과 단백질을 만드는 필수 원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필수 아미노산은 8개 정도, 이거는 사람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이런 필수 지방산도 반드시 먹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걸 먹기 위해서 꼭 육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육식을 할 수는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모든 이런 영양소는 식물성 음식으로 필요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인체가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육식을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육식의 위험성도 우리는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겁니다. 자, 동물성 음식이 해로운 이유, 이것도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번, 육류, 즉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데는 포도당은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조금 들었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죠. 포도당은 매우 희소하고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습니다. 자, 동물은 식물로부터 섭취한 포도당을 연료로 먼저 사용하고 남는 것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글리코겐은 즉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도당의 변형 형태입니다.
포도당의 변형 형태, 혈액 속에서는 혈당으로 그냥 녹아 있는 거고요. 간과 근육에는 글리코겐으로 있고요. 그래도 남는 것은 중성지방으로 저축한다는 겁니다. 저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은 그래서 에너지 저장 수단이다. 특히 중성지방은 연료 저장 창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의 양은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포도당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유, 생선, 고기, 계란 이걸 먹어갖고는 포도당은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밥은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곡류를 먹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는. 포도당은 그렇고요. 육류와 포도당의 관계 이렇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이라고 하죠. 포화지방인 이 동물성 지방은 식물성 지방보다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지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동물성 이 단백질. 자, 첫 번째는 동물로부터 육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포도당의 문제를 다룰 거고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세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즉 대사 과정이 뭡니까? 먹어서 소화해서 분해해서 흡수해서 그리고 남는 거 갖다 버리는 거 이게 다 대사 과정이죠. 체액을 산성화시킵니다. 사람의 체액, 가령 혈액 같은 이런 거 pH 7.3 정도 약 알칼리성일 때 컨디션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약 알칼리성일 때 공부를 해도 학습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산성이 됐을 때는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고기 먹으면 산성화된다는 겁니다. 체액이. 그래서 산성화된 체액을 중화를 시키려면은 알칼리 성분이 필요합니다. 알칼리 성분은 뭡니까? 그 뼛속에서 칼슘이 녹아나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뼛속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의 원인이죠. 네? 뼛속에 칼슘이 부족한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세기의 논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칼슘 적게 먹어서 칼슘을 적게 먹어서 골다공증 생기는 게 아니고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는 것은 골다공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논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속으로 논쟁의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지금 논점이 아니니까 하여튼 저는 제가 정의하는 우유의 본질이라는 것은 액체로 된 소의 기름덩어리인데 그것도 아주 더러운 기름덩어리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왜 더럽냐?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범벅이 되었고요. 가끔 살균은 했다고 하지만 가끔 세균도 가미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더러운 음식이 바로 우유라는 겁니다. 이게요. 왜 이렇게 더럽다는 표현을 갖다 붙이냐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그 우유라는 거는 공장식 밀집 사육되는 그런 상황이죠. 공장식으로 밀집 사육되는 이 짐승들은 모두 운동 부족으로 비만에 시달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만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육식을 많이 하는데 그 먹는 고기가 전부 먼저 비만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예. 즉 비계덩어리라는 겁니다. 기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게 단백질보다도 더러운 기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단백질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를 하면은요, 칼슘의 대사 과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안고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은 칼슘은 다시 흡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칼슘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출하지 않고요. 다시 흡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체액이 상승화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또 이 중성화되고 정상화되고 나면은 그 단백질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남는 칼슘은
다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흡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골다공증이 빨리 오겠죠. 이 칼슘의 재흡수할 때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이 피부, 사람의 피부 밑에 있는 글리세롤하고 자외선이 반응을 해서 일종의 광합성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쬐면서 야외에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요점은 다 같이 육식을 하고 우유를 마셔도 비타민 D가 결핍인 사람과 충분한 사람의 골다공증 진행 경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그 육식의 해로운 점을 네 가지로 간략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말씀드렸죠. 네 번째, 이 육류의 유해성은요, 좋은 고기, 깨끗한 고기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고기, 깨끗한 고기도 해롭다는 겁니다. 좋은 고기, 깨끗한 고기가 뭐냐 하면은요, 가령 저 푸른 초원 위에 지 맘대로 뛰놀다가 꼴리면 교미를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우유도 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기의 대량 소비를 위한 고기의 대량 생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비싸서 안 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기 위해서는 공장식 밀집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기는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로 범벅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계덩어리, 고기덩어리라는, 기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고기, 저는 더러운 고기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밀집 사육장에서 운동 부족으로 비만병에 걸린 가축들은 양질의 단백질원이 아니라 더러운 동물성 지방 덩어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식물성으로도 충분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최고 양질의 단백질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비만은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 과잉 섭취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잉여 칼로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복부에 축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뱃살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더러운 비만이다. 저는 이렇게 더럽다는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좋은 고기, 깨끗한 고기도 해롭고요. 나쁜 고기, 더러운 고기는 더욱 해롭다. 이런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한 이 말들을 리뷰를 합니다. 항상. 자료가 있으면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저는 바로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 뭐 한 4, 5년 동안 지금 그 비건식 나름대로 이제 철저히 이렇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전혀 먹지를 않고 훨씬 좋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자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수정할 게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단백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포도당이죠. 다음에는 지방과 함께 신나게 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